지난 시간에 80년대까지의 시계사를 역사적인 사실과 시기별로 주목할 시계들을 중점으로 살펴봤다면 오늘은 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부와의 차이라면 90년대부터는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인 사실이라기보다 제 성장에 따른 주관적인 시계의 흐름을 살펴볼 거고요. 시계뿐만 아니라 당시에 문화적인 요소가 섞여 있어서 아마 지금 30대이신 분들은 추억여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저는 영유아기였습니다. 시계는커녕 숫자도 못 읽었죠. 그리고 90년대 후반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때는 시계를 사용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손에 팔찌를 차고 다니기는 했었는데요. 이 시기 때쯤 김일성이 죽기도 했고 납치나 유괴 같은 사건도 왕왕 있었기 때문에 제 또래 친구들은 개인정보가 파인 팔찌를 많이 차곤 했었습니다. 그래도 90년대의 시계 특징을 살펴보면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뻐꾸기 시계의 대유행입니다. 80년대에 괴종시계가 유행했다면 90년대는 이 뻐꾸기 시계가 엄청난 유행이었죠. 말 맞다나 없는 집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두 번째는 기계식 시계의 재등장입니다. 쿼츠 파동으로 잠시 주춤했다만 80년대 이후부터 기계식 시계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90년대에는 국내에서도 기계식 시계 판매량이 증가합니다. 제가 눈여겨본 건 무브헌트의 종류, 브랜드나 성능 이런 것보다 디자인인데요. 이때 시장에 유통됐던 시계들을 보면 좋게 말하면 개성있고 나쁘게 말하면 괴상한 디자인들이 많습니다. 역사 좀 있는 브랜드의 시계는 이때도 브랜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특히 한국에서 만들어졌던 시계들을 보면 어딘가 좀 독특했죠. 생각해보면 빈티지라고 부르기에는 역사가 짧고 그렇다고 현대적이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좀 지난 일종의 과도기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또 한 20-30년쯤 지나면 이것도 빈티지 감성으로 어필될지도 모르겠네요. 마지막은 세기말 감성이라고 키워드를 정해봤는데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독특한 시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카시오처럼 게임 기능이 있는 시계는 기본이고 심박 측정, 리모컨, 계산기, 전화번호부, 온도 측정 하여튼 뭐 특이한 기능들이 다 들어있었고 다른 브랜드들도 기술력을 자랑하곤 했습니다. 카메라나 TV 모듈 같은 기능도 있었고요. 사실 이 시계들은 80년대부터 등장한 시계인데 저는 90년대에 들어서야 직접적으로 봤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고요. 진짜 90년대 세기말을 표현할 수 있는 시계는 스와치의 삐삐 시계입니다. 디자인부터 독특한 기능, 하다못해 광고까지 거를 타선 없는 90년대 감성 시계입니다. 자, 2000년대입니다.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이었고 문방구에서 시계를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첫 시계는 지샥시계가 떠오르는 디지털 시계였고 대부분 제 친구들도 이름 없는 문방구 시계들을 차곤 했었습니다. 비싸봤자 10,000원 이하에 살 수 있었고요. 카시오로 대표되던 특이한 기능들의 시계들이 중국 제조를 등에 업고 문방구에도 많이 보입니다. 저도 게임기 시계를 사용했던 기억이 나고요. 신발을 사면 장난감을 주는 기업도 있었는데요. 아티스였나요? 아무튼 특정 만화 영화의 주인공을 그려놓은 시계나 트랜스포머가 떠오르는 변신 시계도 있었지만 이거는 시계라기보다는 신발 판매를 위한 일종의 장난감이었죠. 신발하니까 힐리스도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남자애들은 카시오의 수능시계나 장난감 시계 같은 걸 차고 다녔고 여자애들은 핑크색 위주의 패션 장난감 시계를 찼었습니다. 또 디지몬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는데 디지몬 게임기가 유행하면서 주머니 시계 역할을 하곤 했었죠. 한일 월드컵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월드컵을 기념해 여러 시계 업체에서 한일 월드컵 에디션을 제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세이코가 생각이 나는데 아쉬운 건 한국 기업에서도 이런 시계를 만들기는 했었지만 현재에는 어떤 브랜드가 있었고 어떤 시계들이 있었는지 잘 떠오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뭐 시계는 잊혀질 수 있다만 브랜드도 잊혀지는 건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저는 이 시기쯤부터 핸드폰을 가지고 다녀서 시계는 차고 있었지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삐삐니, 시티폰이니, mp3니 하면서 시계를 대신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등장했었죠. 사람들이 시계가 없어도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게 이때쯤부터라고 추측이 되네요. 2000년대 중반쯤이 되면 한국 패션 암흑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중학생이었고요. 버즈나 SG 워너비 등의 가수가 인기를 끌고 독특한 패션의 길이 열리죠. 싸이월드와 버디버디가 유행하기도 했었고요. 뭐 지금이야 초등학생들도 명품과 브랜드를 구분한다고 하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명품에 크게 눈을 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브랜드는 알고 있었지만 시계에 대해서는 특히 무지했죠. 그리고 시계보다는 오히려 옷이나 머리 스타일, 가방 같은 게 더 큰 유행의 흐름이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때가 패션 암흑기였는데요. 시계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이 됐었습니다.
하나는 지하상가나 로데오 거리에서 볼 수 있던 중국산 패션 시계들이었고 비싸봤자 5만원 내에서 구매할 수가 있었죠. 이런 시계들이 스테인레스가 아니라서 사용하다 보면 보시는 것처럼 붉은 내장재가 보이기도 했죠. 아니면 스포츠 계열 브랜드의 시계들도 유행했었는데요. 나이키나 아디다스, 퓨마의 시계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저희 학교 근처에서는 나이키의 이런 시계들을 많이 차고 다녔는데 교복에도 차고 사복에도 차고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사용됐었습니다. 저도 친구 시계로 차봤었는데 디자인에 비해서 의외로 시간 읽기에 편하지 않았던 기억이 나네요. 2000년대 후반이 되면서 저는 고등학생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시계 생활이 시작되죠. 이때 고등학생의 시계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지샥과 알바인데요. 애들이 용돈도 좀 늘어나고 학교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옷보다는 액세서리에 집중을 했던 것 같고 또 시계, 신발, 가방에 초점이 맞춰지죠. 여전히 카시오의 수능시계나 문방구 스타일 시계를 찾는 애들도 있었지만 패션이나 유행에 관심이 좀 있다 하는 애들은 지샥과 알바 시계를 찾았습니다. 지샥은 5600 시리즈가 제일 보편화되어 있었고요. 이게 당시에도 4, 5만원 정도라서 가장 많이 보였습니다. 6900 시리즈나 9052번, 특히 남색 버전을 많이들 차고 다녔죠. 그리고 집안 사정이 좀 좋았던 애들이나 아르바이트 하던 애들은 프로그맨이나 백라이트에 도깨구리가 보이는 한정판들도 종종 사곤 했었죠. 그리고 저희는 레이더라고 부르던 지샥의 8000번 시리즈도 크게 유행했었습니다. 지샥 시계들이 비싸면 30만원에서 5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했던 것 같은데 당시에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라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른이 되면 사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정작 어른이 되어보니까 눈이 안 가네요. 알바 시계도 큰 유행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방간이라면서 특별한 모델 외에는 유행이 될 것 같지 않지만 빅사이즈 시계들이 당시에는 크게 유행이었습니다. 빅뱅이 유보트의 시계를 차고 나오기도 하면서 관심을 많이 받았었죠. 남자애들이 시계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가 알큰 시계이기도 했었으니까요. 가격과 디자인, 수요가 맞아떨어지던 게 알바 시리즈였고 알바 시계도 크게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날로그입니다. 45mm 정도 되는 큰 사이즈의 시계들, 특히 이 지도가 그려진 시계들 많이 보셨죠? 아주 큰 유행이었고요. 또 하나는 디지털 알바 웹 시리즈입니다. 올검, 올매, 올은, 올매 등으로 불리기도 했고 매트릭스 시계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이 시계, 거의 수갑 정도로 보이는 이 시계도 가지고 있었다면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죠. 이 시계가 메시지 저장 기능이 있어서 여자친구 있는 애들이 여기다가 온갖 주접을 떨어놨던 기억이 나네요. 뭐 큰 흐름은 이 정도였고 관심 없던 애들은 카시오의 데이터뱅크나 손석희 시계, 또 F91W 같은 시계들을 차고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뭐 유행보다 패션에 관심이 있었던 애들은 아디다스의 디지털 시계를 많이 차고 다니기도 했고요. 이름 없는 중국산 시계들은 이때쯤부터 거의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품 시계라 불리는 시계들도 이때 등장은 했는데 돌체앤가바나의 시계나 아르마니 시계, 또 루이비통 시계를 차고 다니는 애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물론 명품이긴 하지만 시계 쪽에서는 사실상 패션 시계에 가까운 시계들이고 그래봤자 고등학생들이었던 저희들에겐 초호화, 럭셔리 시계였죠. 돌체앤가바나나 아르마니 시계들은 30만원에서 70만원 선에서 구할 수는 있었으니까 뭐 그렇다고 쳐도 루이비통 시계는 지금 생각하면 짝퉁 아니었나 싶기는 합니다.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시간 체크해야 된다면서 요런 탁상 시계들도 많이 가지고 다녔고요.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저는 대학생이 됩니다. 이때는 다니엘 웰링턴과 타임엑스로 정리가 되는데요. 닉 우스터라는 분 덕분에 패션 나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이 두 브랜드의 시계가 대학생들의 지갑을 타겟팅하죠. 타임엑스의 경우는 위켄더였고 다니엘 웰링턴은 생각하시는 그 모델입니다. 학교 근처 카페나 도서관, 강의실 뭐 어디를 가도 다 차고 있었죠. 가격도 저렴하고 디자인도 기본에 가까워서 두 시계 모두 수요량이 많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 선배들의 경우에는 CK나 GC, 게스 컬렉션이죠. 이 시계도 왕왕 차고 있었는데 패션 좋아하는 형들은 폴 스미스 시계들도 찼었습니다. 유행도 한철이라고 2010년대 초중반에 들어서는 그렇게 인기 많았던 타임엑스와 다니엘 웰링턴이 자취를 감추고 소위 브랜드 시계들이 들어옵니다. 제 경우에는 국민시계라 불리는 티소의 시계를 이때 만나게 됐고 알마니 시계들이 병행 제품으로 풀리면서 국내에서 이제 5만원 혹은 10만원 선에서 구매 가능하게 됩니다. 알마니 시계의 경우는 종류도 많았고 사실 디자인 자체는 너무 예뻐서 남자애들은 다 알마니로 넘어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알마니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 짝퉁 시계까지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테크노마린 같은 브랜드들도 종종 보였죠.
여자애들은 CK, 마크 제이콥스, DKNI 같은 해외 패션 브랜드 시계도 많이 차고 다녔습니다. 이 시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짝퉁 시계를 본 기간인 것 같습니다. 애들이 명품에는 눈을 떴지만 돈은 없었을 때니까요. 특히 저는 학교에서 롤렉스랑 브라이틀링 짝퉁 시계를 진짜 많이 봤었습니다. 학생회 하는 선배들도 차고 다녔고 차 끌고 다니는 애들도 짝퉁이라면서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당장 저만 해도 중국에 갔을 때 하나 사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남들보다 조금 늦게 2010년대 중반, 20대 중반에 입대를 합니다. 이 입대 시계 관련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 거고요. 자, 그렇게 전역 후 2010년대 후반,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스마트워치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크게 세 부류로 구분이 되던데 스마트워치를 차는 사람,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아예 안 차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각자 셋은 서로의 취향에 강한 의문을 남기죠. 어찌저찌 30대가 되어보니까 제 주변 분들은 보통 취직할 때나 결혼할 때 정도 크게 한두 개를 구매하는 것 같고 애초에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시계 매니아들이 주변에 흔치 않은 정도가 됐죠. 또 제가 지금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대학생들을 많이 만나는데 요즘 대학생들도 어중간한 시계 사느니 스마트워치나 밴드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고요. 기능, 안정성, 가성비, 디자인 등을 포함해서 여러모로 시계 입지가 확실히 좁아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체감하지 못했는데 30년 정도 되는 시간을 정리해보니까 시계판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브먼트로 시작해서 디자인, 브랜드, 패션 아이템으로서의 가치도 많이 변화했고 또 신기술이 접목되기도 하고 다른 개체에 자리를 내주고 있기도 하죠. 최근의 흐름으로 보자면 실용성보다는 액세서리나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더 강해지지 않았나 합니다. 또 30년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30대라면 공감할 나의 시계 연대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재밌게 시청해주셨길 바라겠고요.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